약 만드는 게 아까 우리 처음에 만났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되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약 만드는 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신약 개발까지. 신약 개발은 초기에는 이제 그 소위 연구, 그다음에 개발, 연구, 인허가 개발, 인허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네. 그 이제 연구 단계가 바로 대학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질병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타겟을 찾고 요런 일들이 연구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타겟을 찾으면 아까처럼 타겟의 기능을 정상화해 줄 수 있는 약물 후보 물질을 찾는 그다음의 과정이 있고 그래서 후보 물질이 되고 나면 이제는 진짜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다음부터를 내가 이제 약이 될 수 있는 물질을 손에 들었어. 그러면 그걸 이제 바로 환자한테 가기 전에 동물 실험이요. 질병 모델에서 이제 독성이 있는지 테스트를 약효가 하고. 나오는지 그 비임상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임상 1, 2, 3상을 거쳐서 약이 나오니까 아주 길고 지난한 과정이죠. 근데 신약이라고 하는 게 새로 나온 약인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근데 예전에 막 진통제 같은 것도 다 기능이 알려져 있는데 새로 나온 약들도 있을 거고 정확하게 신약의 개념이 어떤 거예요? 신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예 새로운 타겟을 가지고 약을 만들었어. 세상에 없는 약을 만든 걸 우리는 혁신신약. 아, 거기에 혁신이 붙습니까?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진통제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들을 좀 아이폰이 계속 버전업 되는 것처럼 이걸 버전업 시킨 약을 우리는 개량신약이라고 아, 합니다. 계량 신약. 계량 신약. 그래서 위에를 first in class, 밑에를 best in class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약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계량신약은 보통은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약을 만드는데 비교적 쉽죠? 쉽고 버전업이니까. 네, 예. 그 쉬운 게 10년에서 한 15년. 쉬운 게요? 쉬운 게요? 아주 쉬운 게 10년에서 같은 15년. 계열 약인데요? 네네. 이야, 그 정도 버전업이요? 걸리고. 네. 왜냐하면 이제 임상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되니까 아무리 빨라도 임상을 거쳐야 되는 건 무조건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미 비슷한 계열의 약인데 버전업된 약이어도 임상을 다 거쳐야 된다. 화학 구조 한 꼭지만 바꿔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야, 그러면 신약인데 되게 예전에 이미 개발됐던 건데 네. 우리가 만나는 건 새로운 거니까 신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네.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신약 개발에 몇십 년을 썼다. 그렇죠.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기초부터 시작해서 쭉 연구해 갖고 이게 약이 되는 순간 보통은 30년이 보통이고 그 정도가 되면 그분이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는 이런 코스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궁금한 게 그 신약 개발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할 거 아닙니까? 임상까지도 못 가고 한마디로 그냥 접혀버리는 케이스도 많겠죠? 아우, 임상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1000분의 1. 1000분의 1이요? 일단 임상에 들어가서 허가 받는 데까지가 한 10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1. 이미 임상까지 들어가는 데가 엄청나게 큰 관문인 거죠? 그래서 임상에 들어가기만 해도 사실 연구자들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 야, 임상까지만 가도 기적이다. 항상 이제 임상의 결과는 신의 영역이다. 왜냐하면 과학이 하는 것 예측이 불허니까 임상에 들어가서 제가 임상에 못 간 과학자입니다. 뭘로요? 자, 아까 이제 신약 개발 파트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웃음이 안 나오고 약간 지도 교수님과 상담하는 느낌이 조금 들었는데 무슨 약이에요, 무슨 제가 약? 사실 그 박사학위 연구 주제가 신약 개발이었어요. 예. 저는 이제 C형 간염이랑 그리고 이 코비드의 뭐 형님격인 사스라는 사스. 네, 그것들에 대해서 진단법 만들고 다 테스트를 야, 해가지고 약까지만 들었었네. 결과적으로 이건 임상에 갈 정도는 아니다가 돼가지고 끝나버렸다. 그 시간은 시간대로 공을 들였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대학원생 입장으로 신약 개발을 했어서 지금 웃음이 잘 안 나와요. 본인이 신약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임상까지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 기사 같은 것도 보면 사실 이제 막 기적의 치료제 이런 기사들이 이제 막 사람들 막 기대하게 만들잖아요. 어디 무슨 해외 어디 대학교 연구팀이 뭘 발견했습니다. 뭐 치료제 갑니다. 근데 임상 이제 들어갑니다. 그 이후로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접힌 거죠. 어떤 연구로 호암의학상을 받으신 겁니까? 이제 우리 몸속에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가 있거든요. 네네. 그냥 쉽게는 단백질 합성 효소라고 하는데 이 효소가 숨겨놓은 새로운 기능을 발견하고
그 기능을 가지고 이제 신약 개발까지 이어가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런 연구라고 하셨는데 단백질 합성 요소 이제 막 어려운 냄새가 나요. 예, 단백질 합성 이게 그냥 프로틴이면 프로틴인데 뒤에 합성 요소가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개발한 약도 혹시 있으신가요? 아직은 완성한 약은 없고 열심히 10년 이상 개발 중입니다. 10년째요? 네. 보통 이제 몇 년 지나면 그래도 성과가 좀 있을 텐데. 신약 분야는 많이 달라서 보통 신약 개발하는데 빨라야 10년이고 빨라야? 네, 15년, 20년까지도 걸리고요. 심지어 이걸 개발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자금과 노력이 투자되는 분야여서 아직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이신 거죠. 야, 이게 오래 걸리는군요. 신약이라는 게. 네, 평생 걸리죠. 말씀하신 대로 뭐 시간도 들이고 자본도 자금도 엄청나게 들이는데 문제는 이게 꼭 그만큼 시간과 돈을 들였다고 해서 상용화가 되는 건 아니다. 꼭 성공하라는 보장은 없죠. 그래도 호암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투자는 원활하시죠? 예, 그래도 업적이 있는데, 그죠? 우리 데프콘님이 투자해 주시면 뭐 굉장히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요? 거기 주식 쪽이랑 관련은 주식 쪽이랑 관련 있으면 네. 두통, 치통, 생리통 등등등 여기저기 아픈데 이게 희한하게 약 하나로 해결이 된다는 광고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드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 줄을 알고 약이 딱 내가 아픈 데를 낫게 하는 건지 이 메커니즘이 너무 궁금합니다. 뭐 사실은 그 부위에 따라서 그 통증은 다른데 원인은 이제 공통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위에서 염증이 일어나면 그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효소가 활성화가 되고 그것이 이제 그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만들게 되면 걔가 이제 신경을 건드려서 그래서 이제 통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통증 유발 물질을 그 만드는 효소를 이제 억제하는 것이 바로 진통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증 유발 물질을 만드는 그 효소를 막는다. 그 효소가 통증을 유발을 시키는 겁니까? 효소 자체가 유발을 시키는 게 아니고 효소가 통증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효소가 통증 물질을 만들어낸다. 네네. 두통은 이쪽이고 치통은 이쪽이고 생리통은 또 남자는 없지만 여성분들한테 또 되게 힘든 또 통증인데 그럼 약이 어떻게 이게 아픈데 이쪽으로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이게 자석처럼 뭔가 땡기는 게 있는 건지 어떻게 하고 지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결합을 하는 건지. 뭐 자석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 효소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이제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약은 그 모양에 딱 맞도록 이제 합성이 되거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짝을 찾아간다고 보시면 되죠. 몸 속에 들어가서 딱 맞는 그 효소를 찾아가서 거기 결합을 하면 이제 통증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이제 불락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이제 진통 물질을 만들지 못하니까 그때는 이제 진통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럼 교수님 그 약을 먹으면은 그 아픈 통증이 막 부위가 아까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부위가 다 다른데 거기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몸 전체로 퍼지는데 몸 전체로 퍼진 상태에서 그 효소가 있으면은 제거를 한다라고 보면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피를 통해서 온몸을 가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아픈 부위에 특별히 활성화되어 있는 효소를 찾아서 그 약이 그것을 억제함으로써 그 부위에서 진통 효과가 나오는 거죠. 아니 근데 약 먹을 때 근데 희한한 게 또 부작용이라는 거는 또 왜 생기는 겁니까? 그러면 약에는 부작용이 없는 약이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이제 들어가서 자기하고 딱 맞는 효소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효소랑 모양이 비슷한 효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단백질이 많다 보니까 그럼 비슷한 놈이 자기 짝인 줄 알고 찾아가서 거기에도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부작용이죠. 그래서 잘못 찾아가면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전문 용어로는 자기하고 딱 맞는 그 효소를 우리는 언타겟. 그다음에 자기하고 결합해서는 안 되는 타겟을 결합을 하면 그건 오프 타겟.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드라이버 같은 경우 보면 십자 드라이버 같은 거는 확실한데 뭐 별나사라던가 아니면 약간 모양이 좀 다르게 생긴 데를
잘못 찾아 들어가가지고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네, 약 교과서에 보면 그렇게도 많이 표현해요. 우리 데프콘님이 아주 진짜 드라이버로 그렇게 예, 그렇게 모양으로 해갖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온 타겟, 오프 타겟을 그런 식으로 기가 막히네요. 이제 교과서 쓰셔도 아니 그게 아니라 되겠는데요. 내가 엊그저께 드라이버를 좀 했거든요. 정말 그래서 이제 좋은 비유를 하시고 그걸 한번 물어본 거죠 제가. 네. 아니 그러면 우리 교수님도 이 두통약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연구를 지금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진통제 분야도 굉장히 큰 연구 분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워낙 좋은 진통제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예. 뭐 아스피린 잘 아시고 타일레놀도 있고 그렇죠. 좋은 약들이 워낙 많으면 많으니까. 그거보다 더 우수한 약을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이미 너무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약들이 너무 그쪽은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쪽을 타겟팅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염증, 염증, 염증 혹은 섬유화증 이제 고령화가 되면 왜 폐섬유화. 폐섬유화 예. 그런 것들, 그다음에 항암제, 그런 항암제. 것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을 만들 때는 보통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뭐 합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재료가 다른 재료를 쓴다든지 보통 어떻게 만드나요, 약을? 이전에는 다 이제 자연에서 약초캐해서 그런 것들이 다 천연물에서 약을 찾았고요. 그 천연물 이제 시대가 지나면 아까 아스피린이나 이런 타이레놀처럼 이제 화합물 약이고 최근에는 이제 생명공학이 워낙 발달을 해서 이제 바이오의약품, 바이오의약품들은 단백질, 유전자, 심지어 더 나가면 세포 치료제, 줄기세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거의 시대가 지금 이제 요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천연에서 약간 합성 그리고 네. 이제는 바이오 의약품의 시대로 가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아스피린, 타이레놀 이런 것들은 화학 물질이에요. 일부 커피에는 카페인처럼 작은 분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대량으로 화학적으로 만들기도 쉽고 그 말은 저렴하고 또 사용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뭐 단백질이나 뭐 DNA 같은 핵산이나 이런 물질들을 요새 바이오 의약품으로 쓰는데 화학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대신에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폐기물이 생기다 보니까 이 생명과학적인 기술들을 사용해서 연구가 되고 있고 그런 거에서 이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차이가 있다. 어쨌건 세대로 따지면 3세대가 되겠네요. 그 용어를 정말 쓰나요? 1세대, 2세대, 3세대를 아니냐고. 네, 이제 약의 진화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3세대입니까? 이걸 또 맞췄네 내가. 와. 약도 이제 소재도 유행이 올라가는군요. 있고, 타겟도 유행이 있고, 약도 유행이 있고. 미래에는 이제 약의 뭐 방법이 또 달라지겠죠. 심지어는, 완전히 뭐 디지털 약도 요새는 디지털 약이요? 네, 진짜요? 먹는 내시경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거죠. 먹는 내시경이 지금 있어요? 네, 개발돼 있죠. 그래서 그 내시경을 캡슐로 만들어서 먹으면 이제 몸을 타고 들어가면서 다 스캔하고. 촬영하고 이제 배변으로 나오니까 전체를 잘 찍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진짜로 혈관 청소한 나노로봇 같은 게 네, 나올 네. 수도 있겠네요. 네, 진짜로. 미래에는 네, 미래에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이용한 것들도 다 신약이 돼서 약의 소재는 지금 엄청나게 다양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이제 바이오의약품을 아무래도 제가 전공한 이런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종류가 뭐가 있어요? 바이오의약품은 이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인슐린 같은 것이 대표적인 거고 항체 같은 것들이 있고 호르몬 이런 것 다양하게 있고 또 세포 치료제도 바이오의약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전자 치료제, 그 다음에 이제 mRNA 가지고 있는 mRNA를 이용한 여러 가지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가고 있죠. 지금은 블록버스터라고 하는데요. 블록버스터는 이제 엔터테인먼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대형이죠. 약에도 있는데 보통 1조 이상 이제 1년에 팔면 블록버스터라고 하는데 그런 블록버스터 10대 약 중에 50%가 이제 바이오의약. 와, 50%까지 올라왔어요. 바이오예요? 네. 앞으로는 아마 거의 뭐 7, 80%, 100%가 되기는 쉽진 않을 것 쉽진 같아요. 않지만 7, 80%까지는 대세는 확실히 바이오의약품이죠. 바이오 의약품이 앞으로 이제 대세가 될 거다. 근데 바이오 약품도 아까 뭐 세포 치료제도 있고 유전자 치료제도 있고 종류가 다양한데 교수님 주력하시는 저는 주로 이제 단백질 치료제. 단백질이요? 단백질로 약을 만든다. 이 단백질로 약을 만든다는 게 이제 사실 좀 생소한데 우리가 먹는 알약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가요? 우리 보통 단백질 하면은 약 그 헬스할 때 그렇죠. 쉐이커. 단백질 음료수라든가 뭐 이렇게 드링킹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 네. 다른 겁니까? 사실 우리 몸의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것들은 단백질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효소, 네, 효소. 그다음에 뭐 우리 몸 생리 조절하는 호르몬 들어보셨잖아요. 호르몬, 예. 근육, 장기, 심지어 손톱, 모발. 뭐 여러분들이 몸에서 얘기하는 거의 대부분은 단백질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우리 몸에 한 번이라도 활동을 안 한다?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생명은 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단백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예, 않아요. 예, 단백질은 워낙 만드는데 그 많은 에너지를 세포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만들고 과다하게 만들지는 않죠. 그러면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뭐 섭취를 하면 어떤 식으로 단백질이 좀 만들어지나요? 단백질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다 이제 소화 효소에 의해서 단백질을 다 잘게 끊어서 20개의 아미노산으로 다 쪼개져요. 20개.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이 20개인데 우리 세포는 그걸 알아서 이제 라이보솜이라는 단백질 공장에 가서 그 필요한 만큼을 지시된 설계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보내게 되는 거죠. 비유를 좀 하자면 우리 DNA는 일종의 요리책, 레시피북이고 네. 우리 세포는요 식당인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 음식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나오는 건데 식당에도 종류가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처럼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는 세포들은 큰 요리책에서 호르몬 페이지에 해당한 것을 요리해서 그게 나오면 그 음식이 만들어지면 그게 호르몬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되는 거고 모낭에 있는 세포들은 거기에 머리카락에 구성 성분이 된 단백질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정보가 요리책, DNA라고 하는 요리책에 있는 정보가 단백질, 음식으로 흘러가는 과정을 이 분자생물학의 중심 원리라고 합니다. 중심 원리. 그게 영어로 센트럴 도그마죠. 센트럴 도그마. 센트럴 도그마. 네. 그래요. 그 얘기는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맞아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네. 그래서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계속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는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그거랑 단백질 약이랑은 또 무슨 상관인지. 아까 이제 그 약의 소재가 여러 가지라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약은 일종의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과 싸우는 무기인데 네, 네. 무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화합물 약들은 소총의 탄환이라고 소총의 생각해야 탄환. 돼요. 예. 네. 그래서 명중률이 좀 떨어지죠. 그 대신 소총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100만 발을 쏘면 뭐 적군이 한 명 맞는다든지 저격총은 아니군요. 예, 그런 건데 이제 그 단백질 약들은 예. 하나가 굉장히 비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 제조하는데 굉장히 많은 많은 비용이 돈이 들어가고. 드는데 미사일처럼 이제 정조준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효소를 정확하게 찾아가서 타게 돼서. 아주 그냥 그리고 그 오프 타겟 예. 다른 곳에 이제 가서 그 공격할 찬스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부작용도 낮아지고 약효는 높아지고 약효는 높아지고. 예. 아. 그래서 약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이제 단백질 약들이 지금 대세가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환자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이제 치료 효과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비싸도 자꾸 바이오의약품을 찾게 되는 거죠. 리스크가 적으니까요. 네.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는 이유도 그러면 단백질에 약간 뭐 문제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백질은 병 주고 약 주고죠. 네. 예, 병 주고 약 주고입니다. 예. 워낙 우리 몸에 중요하다 보니까 네. 단백질이 정상적인 형태와 발현의 양 같은 것들이 비정상으로 되면 네. 그게 질병으로 이어지는 거고 거꾸로 또 그런 기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단백질을 이용하면 약도 되는 거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병들이 좀 발생이 될까요? 단백질.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게 많은 암들이 예. 예, 암들이 다 뭐 효소들이 그 이제 작용을 멈춰야 되는데 예. 밤새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세포를 증식시키는 효소가 있는데 안 쉬고. 이제 돌연변이가 생기면 얘가 쉬지 못하고 계속 돌아가면 세포가 무한 증식을 하게 되죠. 그걸 우리는 암이라고 하는 거죠. 단백질 이상의 가장 또 큰 병이 이제 암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질환 같은 것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치매나 이제 뭐 이런 광우병, 파킨슨병 이런 거. 파킨슨병. 그거 다 단백질 이상이에요? 예, 그건 대표적인 단백질 이상인데 그거는 이제 단백질이 원래
그 형태가 찌그러져 가지고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경우에요. 이게 찌그러져 가지고선 자꾸 이제 세포에 침착이 되니까 신경세포가 자꾸 죽게 되고 그럼 기억이 자꾸 사라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백질 이상이 있어서 이제 발생되는 거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치매면은 약간 이쪽 뭐 부위별 쪽에 있는 단백질들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고장. 부위별로 고장이 나는 거예요. 부위별로 고장이 나면 이제 그렇게 네. 그 네. 질병들이 발동을 네. 하는 거죠. 암처럼요. 네, 네. 아. 치매는 그러니까 신경세포에서 이제 신경세포.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자꾸 기억이 상실되는. 그러면 약을 먹으면 문제가 되는 그 단백질이 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병이 어떻게 낫는 거죠? 단백질이 정상에서 벗어나는 일은 예.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형태가 변하기도 하고 우리가 딱 필요한 양품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진 것도 이제 과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걔를 정상으로 내려오게 하는 약들이 흔하고 혹은 얘를 차라리 분해시켜 버리는 게 낫겠다. 차가 너무 많이 고장 나면 폐차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적당히 고장 나면 고쳐 쓰고 너무 고장 나면 폐차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약도 똑같이 단백질이 이거 고칠 수 없어. 그럼 빨리 폐기. 예, 폐기하는 예, 그런 방식으로 그 단백질의 형태에 따라서 약의 전략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는 우리가 네 가지 다른 제약사라면 각각 다른 전략을 쓰는 거죠. 예, 일부러라도 다른 전략을 쓰죠. 일부러라도. 예, 차별화를 위해서. 각자 이제 뭐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들 마이웨이를 찾는 거죠. 예, 남과는 다른 길. 네. 예, 그런 거를 찾는 거죠. 그래야 이제 순위가 매겨져요. 네, 맞습니다. 예, 차별화가 되고. 그렇죠. 차별화가 되고. 자,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돌연변이가 생기면 질병이 된다. 네. 예, 이해가 됐고요. 그럼 정상적인 단백질이 어떻게 생긴 건지는 좀 아세요? 다들? 저는 몰라요. 정상적인 단백질이 어떤 모양으로 생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맨눈으로는 단백질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이게 없습니다. 볼 수가 없는데 너무 작아서 못 보는 거죠? 네, 그렇겠죠. 네, 작아서.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백질은 정말 우리 몸에만 해도 한 100만 개 이상의 단백질들이 있고 100만 개. 예, 그 단백질은 각각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100만 개는 100만 종류를 말씀하신 거죠? 네. 100만 종류요? 그 와, 정도가 종류만. 정확하게 하나하나 씌워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00만 개가 넘게 있다라는 거는 있다라는 이제 것은 추정치가 가능하고 추정이. 예. 저는 단백질이라고 그러면은 다 그냥 딱 단백질은 인체에 단백질이 있어요. 그럼 딱 한 종류. 한 종족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100만 개가 넘는 개가 있는데 그 100만 개들이 다 각각의 개인화된 개인화돼 있습니다. 예. 단백질이다. 네. 이게 역할이 너무 다 다른 놀라운데요? 건. 역할이 달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 야, 대단하네 인체. 우리 인체 대단하다 너. 야. 근데 그 100만 개의 구조와 기능을 이게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이게 가능한가요, 근데? 눈에도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게 생명과학의 가장 큰 그 숙제 중에 하나였어요. 예, 단백질의 구조를 안다는 일은 그 단백질의 기능을 알아내는 거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구조를 알기 위해서 정말 그 생명과학자들이 엄청난 노력을 했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 구조를 분석하는 한 3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 단백질을 굉장히 높은 농도로 이제 농축을 하면 소금 결정처럼 단백질도 고체화가 되거든요. 네. 그 결정에다가 X선, 엑스레이, 여러분들 엑스레이 뼈 사진 찍는 그 엑스레이를 쪼여주면 분자의 그림자가 생겨서 그걸로 이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을 거라는 걸 추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뭐 핵자기 공명 분광법. 핵자기 방법. 그다음에 초전으로 이제 초전이요? 단백질을 막 200도 이하로 떨어뜨리면 이제 단백질이 이제 이거 움직임을 멈추고 너무 추우니까 예, 그랬을 때 사진을 여러 영상을 찍어가지고 또 그걸 합성해갖고 얘가 어떻게 생겼을 거다라는 걸 다 추정 방법이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워낙 고가의 이제 시설과 장비, 그다음에 전문 인력들이 우리가 이제 하게 할 때는 단백질 하나에
구조를 풀면 박사학위 하나거든요. 예. 사실 단백질 구조를 푸는 일은 굉장히 많은 비용과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는 그런 방법인데 이런 것을 확 뒤집은 게 바로 알파폴드. 이제 그동안 단백질 구조가 많이 밝혀졌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됐고, 거기다 인공지능을 기술을 접목을 했더니 속도가. 이제는 그런 기술을 쓰지 않아도 아미노산 서열만 봐도 얘가 어떤 모양이 될 거라는 걸 예측하기 시작한 거예요. AI가. 예. 그러면서 이제 예측 정도가 점점점 급속도로 정확해지면서 지금은 알파폴드가 애지간한 단백질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맞추는 수준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근데 알파폴드가 재밌는 게 이게 2024년 노벨 화학상이었어요. 노벨상을 받았어요? 네,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만든 사람이 받은 거예요? 네, 구글 딥마인드의 딥마인드 쪽. 연구자분들하고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같이 받았고요. 사실은 이렇게 들으면 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이 실험할 필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요즘 많이 나온 얘기 중 하나가 AI가 잘 예측하지 못하는 단백질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요즘 많이 저희 분야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실험적으로 풀 수밖에 없고, 그럼 또 실험적으로 그 데이터가 쌓이면 AI는 그걸 바탕으로 예측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실험과 이런 AI는 서로 상보적인 관계지 어느 하나가 뭐 다른 것을 완전히 치환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돌연변이가 정상 단백질과 어떻게 다른지 알기만 하면은 그걸 고칠 수 있는 약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글리백이라는 게 이제 백혈병 치료제인데요. 예. 그게 이제 유전자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네. 정상적인 유전자 두 개 합쳐서 이상한 이제 단백질을 만들면 얘가 아까처럼 이제 꺼지지 않는 엔진이 돼 갖고 세포 분열을 엄청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병이 생기는 거를 이제 오래전에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치료할 방법을 몰랐다가 이 구조를 알고 나서 이 구조에 정확하게 들어맞고 정상적인 단백질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약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처치를 해봤더니 옛날에 이제 암 치료제는 막 머리털 빠지고 그렇죠, 하고 그렇죠. 너무 예, 괴로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약은 이제 그런 부작용이 없이 아주 치료 효과가 좋아서 정말 이제 백혈병은 뭐 정복할 수 이제는, 있다. 예, 백혈병은 지금 만성질환화 됐어요. 그 약 덕분에. 그 약 때문에 이제 이런 구조를 알고 그 구조에 딱 들어맞는 약을 개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알게 돼서 거기서부터 새로 이 정밀의학이라는 시대가 그 약으로 인해서 열리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 백혈병이 이제 드라마에서 불치병이라고 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예. 얼마 안 돼요. 네, 영화의 소재 많이 나왔죠. 네, 그거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근데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는 치료약이 네.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컨셉이 딱 사라진 시점이 글리백이 이제 글백. 쓰이기 시작한 시점이랑 비슷하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마법의 탄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기적의 약 하여간 엄청난 그 찬사와 함께 새로운 이제 의학의 시대를 열게 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러면 변형된 단백질의 구조를 알고 그 구조에 딱 맞는 약을 디자인하면 이제는 대부분의 질병을 고칠 수 있겠네. 부작용도 없이.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걸 맞춤의학, 정밀의학 이런 얘기로 정밀의학. 예, 딱 맞춤형의학, 예, 예. 정밀의학. 나한테 딱 맞는 나한테 맞는 약을 맞춤형. 찾기 시작해요. 인슐린이 이제 전형적인 단백질 약이고요. 인슐린은 1923년에 이제 토론토 대학 교수인 이제 벤팅 박사가 벤팅 박사. 그 이제 소나 돼지의 췌장에서 그 물질을 뽑아서 당뇨 환자한테 줘봤더니 이제 혈당이 떨어지더라라는 것을 알게 돼서 정말 그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1980년대에 유전공학 기술이 이제 생겨서 생명공학이 되면서 이제 인체의 인슐린 제조 유전자를 이제 효모나 이런 대장균이나 이런 데 이식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 전에는 발견은 했지만 예. 생산할 방법도 없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동물들 그 췌장을 다 추출하는 꺼내갖고 것도 쥐어 짤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원리는 알았지만 네. 생명공학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수많은 그 당뇨 환자들한테 혜택을 주기에는 어려웠다. 그 수십 년이 흘러서 이제 네, 드디어 생명공학 기술이 나오면서 최초로 이제 인슐린 하자. 왜냐하면 당뇨 환자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조합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그 인체 인슐린을 만들어서 이제 당뇨 환자들이 죽지 않고 만성 질환으로 변한 거죠. 근데 인슐린은 이게 주사로만 맞잖아요. 왜 못 먹는 걸까요? 이게 경구용으로 좀 먹으면 안 되나? 먹으면 네. 너무 좋을 텐데 네. 예, 먹으면 이제 단백질 약은 아무리 비싼 약을 먹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스테이크 먹은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스테이크를 100배 주고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단백질은 입으로 들어가면 뭐 우리 위장에서는 뭐 이게 항체든 뭐든 다 분해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단백질 약을 드시지 말고 단백질 약은 그래서 주사로만 지금 가능한 거죠. 영양제는 상관없죠. 영양제로 드시는 단백질은 단백질을 뭘 먹어도 아까처럼 그냥 우리 몸에서는 아미노산이 돼서 재료 공급이죠. 먹는 콜라겐 이런 거 있잖아요. 먹으면 먹는 다. 콜라겐으로 이제 콜라겐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원리적으로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주의사항은 단백질 약을 드시지 말아라. 단백질로 된 약은 입에다 넣지 마라. 넣지 말아라.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주사를 맞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거나 꽂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꽂는 게 가격이 비싸고 네. 먹는 게 싸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드는 생각이 이 바이오 의약품은 다 비싼가?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특히 단백질은 무조건 네. 주사로 맞아야 된다니까 더 그러니까요. 비쌀 것 비싸죠, 같기도 해요. 비싸. 바이오 의약품 시대가 오면서 네. 약효도 좋아지고 치료 뭐 어떻게 보면 환자들도 부작용이 적고 네. 굉장히 삶의 질이 좋아졌는데 문제는 값이 비싼 거예요. 가격 비싸죠. 예, 제조가가 비싸고 네. 극단적으로는 지금 화이저에서 작년에 이제 그 승인된 혈우병 치료제 같은 거는 뭐 한 번 맞는데 42억 정도. 42억이요? 네. 예? 한 번 맞는데요? 네, 42. 혈우병이요? 네, 네. 야, 로켓 네. 타고 우주 갔다 오는데도 10억대인데. 아니 한 번 맞는데 42억이면 네네. 그게 누가 어떻게 맞아요? 그거 42억짜리 주사기가. 네, 불행하게도 이제 개발은 성공했고 치료 효과도 좋지만 네. 화이저는 이제 생산을 더 이상은 하지 않아요. 아 중단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가격이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건 일반적인 좀 근데 추세예요. 그러면 애초에 그 저 뭐야 개발을 좀 했었어야 됐나? 맞으면 완치예요? 네. 한 번으로 한 번으로요. 한 번 맞으면 완치예요. 그래도 가격을 좀 내려가지고 네. 뭐 예를 들어서 420만 원부터 좀 출발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좀 그 파는 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요? 만약에 이제 우리 코로나 백신처럼 네네. 혈우병 환자가 네. 수억 명이면 네.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병들의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가격을 내릴 만큼 이제 일단 그 제조 단가도 안 되는 거죠. 420만 원에 4,200만 원이라도 제조 단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팔면 팔수록 적자가 계속 나는. 그렇죠. 이건 팔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게 만약 내가 혈우병인데 아무리 어떤 수를 써도 40몇 억은 안 된다. 그럼 이런 높은 가격이 있지만 또 요즘에는 인터넷에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어차피 죽을지도 모르는 거 내가 수제로 만들자. 약을? 바이오 약, 그 바이오 해커라는 사람들이 생겼죠. 바이오 해커라는 게 있어요? 진짜로요? 인터넷 정보만으로 내가 약을 만든다? 예를 들어 내가 당뇨인데 인슐린을 그렇게 계속 구매하거나 할 여력이 안 된다. 그럼 인슐린 정도는 이미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걸 그냥 내가 직접 만들어서 내 연명에 사용하자 이런 시도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물론 당연히 의도는 이해를 하고 상황도 알지만 위험성도 너무 높고 리스크 크지. 또 안전이 보장되지도 않았고 또 그 위험은 우리가 말한 유전자 조작이라는 행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요즘에는 규제라든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또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기고 윤리적 있어요. 문제도 있겠네요. 단백질 합성 효소 연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단백질 합성 효소가 뭔지. 지금 이제 단백질까지는 그 지적 수준이 올라오신 거죠. 그렇죠. 올라야죠. 단백질 올라야죠. 네. 그래서 뭐 단백질은 아까 이제 센트럴 도그마 말씀하신 것처럼 유전자가
RNA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 네. 그 RNA가 지시하는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 서열을 이어가면서 네. 만들어지는 게 이제 단백질이거든요. 네. 근데 단백질을 구성하는 그 아미노산의 형태가 이거는 20가지가 있어요. 유전자를 만드는 DNA는 4개. 그러니까 4개의 단어를 쓰는 그 세상과 20개의 단어를 쓰는 세상 사이에 예. 언어 소통이 돼야 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통역사가 필요한데 네. 이 통역을 하는 효소가 제가 연구하는 단백질 합성 효소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효소가 네. 단백질이 시키는 일만 할까? 저는 이제 거기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원래 아주 흥미로운 것은 그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는 우리 몸에 2만 개의 단백질을 만들게 돼 있어요. 네. 얘가 다시 또 변형을 하는 거죠.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해서 실제적으로 다른 모양으로 다른 기능을 하는 것은 100만 가지 정도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100만 종류에는 아미노산 서열이 똑같은데 다른 화학적 변형이 가한 것도 다른 종류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아. 거기서 100만 가지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창조적인 일은 단백질이 만들어진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아,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거를 우리 교수님이 알아내신 네, 겁니까? 네, 아, 교수님이 그걸 알아내셨다. 단백질은 자기의 역할, 아미노산을 이렇게 합성하는 본연의 역할이 역할이 있는데 있는데 그 이후에 가만히 있어봐. 나는 이 단백질을 만드는데 다른 것들하고도 다 대화를 해야 되겠어. 이런 추가적인 기능을 단백질 합성 효소가 진화 과정에서 점점 이제 획득하게 된 거죠. 우리 교수님은 신약 개발을 그러면 하려고 단백질 합성 요소 연구를 하고 계신 겁니까? 신약 개발 때문에? 아니요,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센트럴 도구마의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네. 이 효소가 그 수행하는 그 숨겨진 기능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순수한 기초적인 그 호기심으로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지금까지 뭐 수백 개의 기능들이 나왔으니까 기능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것이 질병하고 관련될 가능성도 높아지잖아요. 아, 그렇죠. 여기가 고장 났더니 질병이 생겼으니까 그거를 고치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신약 개발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아, 자연스럽게 그냥 과정이네요, 네, 네, 과정. 모든 기초 생명 과학의 발견은 이제 자연스럽게 질병의 치료로 이어지게 돼 있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